자,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정말 심장에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죠. 아마 바로 이럴 때일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사전통지서라는 게 딱 날아왔을 때요. 머리가 하얘지고 패닉에 빠지기 쉬운데요. 근데요, 바로 이 순간부터 딱 72시간. 이 시간이 조사의 모든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의 72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바로 실행 가능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지서를 딱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에 맨 먼저 스치는 생각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아, 이거 뭐 오해가 있나 본데 가서 잘 설명하면 다 이해해 주겠지. 난 억울하니까. 근데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바로 이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기관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도대체 왜 조사관이 직접 찾아오는 그날보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 72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조사관이 들이닥치는 그날이 디데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승부는요, 바로 이 조용한 72시간, 이 골든타임에 결정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초기 대응을 강조하냐고요? 이걸 보시면 압니다. 이게 잘못 대응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이게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한번 잘못 넘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당 청구액 좀 뱉어내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업무 정지, 과징금. 이건 기본이고요. 특히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최악의 경우 기관 이름이 신문에, 인터넷에 쫙 공개됩니다. 평판에 그냥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조사관이 들이닥치는 전날이 아니에요. 통지서를 딱 받고 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요한 이 24시간에서 72시간. 바로 이 시간이 진짜 전쟁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가 나중에 조사관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아이고, 억울합니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 이거 버려야 돼요. 대신에 이 상황 자체를 아주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뭘 통제하냐고요? 조사 근거, 조사 대상, 우리가 내야 할 자료, 심지어 우리의 답변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우리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패닉에서 벗어나서 이 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5단계 행동 계획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5단계만 제대로 정확하게 따라오시면요,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 병원의 내부 시스템을 한번 싹 점검하고 더 탄탄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5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문서를 제대로 뜯어봐야 되고요. 둘째, 원본 자료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셋째, 조사 범위를 잘게 쪼개봐야 해요. 넷째, 답변은 오직 기록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게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위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단계, 문서 분류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스텝은요, 받은 통지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거의 해부하듯이 분석하는 겁니다. 자, 뭘 봐야 하냐면요, 이거 어느 기관에서 보낸 거지? 법적인 근거는 뭐지? 조사 대상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어떤 항목을 문제 삼는 거지? 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건지,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충 보고 에이, 가서 말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번, 3번 강조할게요. 절대 자료에 손대지 마세요. 진료 기록이든 근무표든 순업자료든 관련된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이거 설명하기 좋게 좀 고쳐볼까? 하고 기록을 수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당 청구라는 혐의에다가 증거인멸이나 거짓 서류 제출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딱 한 명, 책임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관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사 범위 쪼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사가 그냥 막연하게 너네 다 잘못했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특정 항목이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통지서에 나온 조사 내용을 여기 표에 있는 예시처럼 쪼개보는 거예요.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기간은 언젠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그리고 이걸 증명하려면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야간 가산이 문제다. 그러면 그 해당 기간, 관련 환자군, 그리고 그걸 입증할 근무표나 수납 기록. 이렇게 쟁점을 명확하게 만들어놔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조사관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설명하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기억에만 의존해서 바로바로 대답하다 보면요. 실수하기 너무 쉽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어요. 모든 답변은요. 반드시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록에 근거해서만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해요. 우리 기관의 문제가 그냥 기준을 잘못 이해한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아예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구조적 위반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순한 실수라면요, 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 자율시정이나 자진신고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고요. 하지만 이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싶으면 처음부터 처분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정리해볼까요? 현지조사 대응의 핵심, 한마디로 뭐냐? 바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절차라는 이성적인 게임을 우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합니다 호소하는 건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그걸 통제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주세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 감정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절차를 통제하는 게임으로 바라보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정확히 뜯어보고 조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모든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마지막으로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만 답한다. 이 원칙만 지켜도 정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아니면 전체 급여 비용 중에 거짓 청구 비율이 20%를 넘으면요, 기관 이름이 그냥 공개돼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 번의 잘못된 대응이 우리가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신뢰와 평판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조사 통지서를 손에 쥐인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냉철하게 이 절차를 통제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